JK그룹 타워 70층 전략기획본부의 임원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펼쳐졌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마치 극지방의 그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 혹독한 추위의 근원은 테이블 상석에 앉은 남자, JK그룹의 총수이자 CEO인 강지훈이었다. 그는 3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고 감정이라고는 한치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복잡한 재무제표와 인수합병 보고서를 꿰뚫어 보는 듯 그 어떤 사소한 결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그래서 김 본부장의 결론은 이 M&A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감상적인 기대감 때문이라는 겁니까? 강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렸다. 방금 전까지 열정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중년의 김 본부장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주눅이 들었다. 그것이 대표님, 데이터상으로는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해당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의 잠재적 수요를 고려할 때 김 본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다. 그는 이 젊은 총수가 잠재력이나 가능성 같은 불확실한 단어들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강지훈은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고 처음으로 김 본부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예리한 매수처럼 상대방의 자신감을 해부했다. 김 본부장, 나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JK는 자선사업가도 아니고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순이익률은 5% 미만 부채 비율은 400%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위험을 감수해야 할 논리적인 이유가 뭡니까? 감정적인 희망사항 말고 숫자로 말하십시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정확하게 핵심을 찔렀다. 회의실에 모인 다른 임원들은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강지훈에게 감정이란 비즈니스의 가장 큰 적이며 효율성을 갉아먹는 불필요한 사치일 뿐이었다. 이 철저한 논리와 이성으로 무장한 얼음 요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지금은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권에 빛나는 JK그룹이지만 15년 전 강지훈이 고등학생일 때만 해도 그룹은 바람 앞에 등불 신세였다. 그의 아버지는 유능했지만 너무 인간적이었고 믿었던 매제에게 배신당해 회사는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 강지훈은 아직도 그날 밤의 서재를 기억한다. 아버지가 무너져 내리며 절규하던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 그 끔찍한 혼돈 속에서 어린 지훈은 결심했다. 절대로 감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지 않겠다고. 그는 아버지를 무너뜨린 믿음과 정의라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완벽하게 도려냈다. 그리고 불과 10년 만에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전략으로 JK를 지금의 제국으로 다시 세웠다. 강지훈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 비친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은 그저 그가 정복해야 할 또 다른 숫자들의 집합에 불과했다. 그는 이 지루한 회의를 끝내고 싶었다. 이미 결론은 내려졌다. 이 M&A는 기각이다. 그가 입을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대표님, 그 결정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얼음장 같던 회의실의 공기를 가른 것은 뜻밖에도 맑고 단단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회의실 구석 전략기획팀의 말석에 앉아있던 한 여직원이 자리에서 일어선 채 강지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유라. 전략기획팀에 입사한 지 이제 막 6개월이 지난 신입사원이었다. 그녀는 오늘 이 회의에 배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는 역할일 뿐 발언권은 전혀 없었다. 그녀의 직속 상사인 박 팀장이 당황한 기색으로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한유라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앉아. 하지만
한유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박 팀장의 손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밀어내고 강지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이상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이 회의실에서 유일하게 강지훈의 얼음 같은 시선을 피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강지훈은 흥미롭다는 듯 혹은 지극히 귀찮다는 듯 한쪽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이름이 뭐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온기가 없었다. 전략기획팀 한유라입니다. 한유라 씨, 지금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여기는 신입사원의 패기를 시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방금 전 김 본부장도 설명하지 못한 것을 당신이 설명하겠다는 겁니까?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이 정도의 압박이면 보통의 신입은 울음을 터뜨리거나 사과하며 자리에 앉을 터였다. 하지만 한유라는 달랐다. 김 본부장님은 데이터의 이면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감정을 배제하라고 하셨지만 이 M&A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발언은 회의실에 또 한 번의 충격을 던졌다. 감히 CEO 강지훈 앞에서 마음을 논하다니. 그것은 금기를 어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몇몇 임원들은 혀를 찾고 박 팀장은 얼굴이 새하얘졌다. 강지훈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마음이라 유치하군. JK그룹이 언제부터 심리상담소가 됐지? 비유가 아닙니다, 대표님. 한유라는 기죽지 않고 자신의 태블릿을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재무제표 대신 타깃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들의 커뮤니티 데이터와 소셜 미디어 분석 자료가 떠올랐다. 이 기업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충성도는 데이터로 환산되지 않는 무형 자산입니다. 재무제표가 나쁜 이유는 현 경영진이 이 팬덤을 수익화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 뿐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수해야 할 것은 공장이나 특허가 아니라 바로 이 충성심입니다. 한유라는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기존의 보고서가 놓친 시장의 흐름 경쟁사들이 왜 이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그리고 JK의 플랫폼과 결합했을 때 이 팬덤이 어떻게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논리 정연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숫자의 행간을 읽어낸 날카로운 통찰이었고 차가운 시장 논리 속에 숨어있는 뜨거운 인간의 욕망을 정확히 짚어낸 전략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가장 혐오하는 감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것을 가장 논리적인 데이터로 치환하여 증명해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보았다. 그의 포커페이스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파동이 일었다. 이 여자는 달랐다. 지금까지 그가 상대해온 그의 논리 앞에서 무너지거나 맹목적으로 복종하던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녀는 그의 성역에 정면으로 도전했고 심지어 그를 설득시키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불쾌한 감정이었다.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흥미가 생겼다. 저 얇은 어깨 어디에서 저런 대담함이 나오는지, 저 확신에 찬 눈빛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졌다. 한유라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밀도 높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든 시선이 강지훈의 입술에 고정되었다. 그는 천천히 태블릿을 덮었다. 그 소리가 마치 망치가 얼음을 깨는 소리처럼 회의실에 울렸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임원들은 그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했다. M&A는 승인인가 기각인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으려던 강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한유라를 향했다.
한유라 씨. 그는 방금 전보다 한 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남아. 방금 그 유치한 분석에 대해 좀 더 들어봐야겠어. 강지훈은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로 겁에 질린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거대한 회의실에는 이제 막 자신의 운명을 건 도박을 시작한 한유라만이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떨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마른 입술을 축였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집무실 역시 그의 성격처럼 미니멀하고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방금 전에 그 당돌한 여직원을 떠올렸다. 한유라. 그는 자신의 완벽한 논리의 성벽에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진 그 이름을 기억 속에 새겼다. 보통 때라면 그는 그런 무례함을 즉각 해고라는 방식으로 응징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 왜일까? 그녀의 논리가 완벽해서 아니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빈틈이 많았고 감상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남겼다. 그것은 순수한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난 변수에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었을까? 강지훈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최비서, 전략기획팀 한유라 씨 내 오피스로 들여보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오늘 저녁 일정은 전부 취소해.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몰랐다. 오늘 그가 자신의 철옹성에 들인 이 작은 균열이 훗날 자신을 통째로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강지훈의 집무실은 회의실보다 더 숨막히는 공간이었다. 방 전체가 흙과 백 그리고 차가운 크롬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 올라선 듯. 단 위압감을 주었다. 한유라는 등 뒤로 묵직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마른 침을 삼켰다. 강지훈은 거대한 흑단 책상 뒤에 의자에 몸을 묻은 채 그녀를 분석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조금 전 회의실에서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집요했다. 설명해봐. 그가 입을 열었다. 주어도 목적어도 없는 얼음장 같은 명령이었다. 한유라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그 유치하다는 마음이라는 변수. 그걸 어떻게 계량화할 생각이지? 팬덤 충성심. 그런 건 회계장부에 기입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아. 강지훈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렸다. 그 소리가 유라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는 그녀가 이 압박감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혹은 어떻게 버티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논리가 아닌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유라가 정면으로 그의 시선을 받아냈다. 대표님께서는 숫자를 믿으신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이 숫자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다시 태블릿을 들었다. 타깃 기업 키메라 바이오의 신제품 실패율은 업계 평균보다 30%는 높습니다. 최악의 데이터죠. 하지만 실패한 제품을 구매했던 유저들의 재구매율은 80%에 육박합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이 모순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논리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유저들은 이 회사의 기술력을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쏟아냈다. 소셜미디어 언급량 긍정적 키워드와 부정적 키워드의 비율,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경쟁사 제품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귀 유저의 비율. 그녀는 강지훈이 혐오하는 감정을 철저하게 데이터로 번역해냈다.
우리가 인수할 것은 그들의 부채가 아니라 바로 이 80%의 재구매율과 회기 유저들입니다. JK의 마케팅 플랫폼과 자본력이 결합된다면 이 신뢰는 업계 전체를 뒤흔들 무기가 될 겁니다. 이것이 제가 말한 마음의 가치입니다. 강지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책상을 두드리던 손가락이 멈춰 있었다. 그는 이 신입사원이 단순한 패기로 도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구축한 논리의 성벽을 정면으로 돌파한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이 미처 방어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분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너무 위험하고 변수가 많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논리가 이 80%의 재구매율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도 인정해야 했다. 조하. 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렇게 자신 있다면 증명해봐. 한유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증명이라니 말씀이십니까? 강지훈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가 서 있는 곳까지 천천히 걸어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이 M&A, 프로젝트 키메라라고 부르지. 이 프로젝트의 실무 분석팀을 새로 구성한다. 그리고 그 팀의 책임자는 한유라 당신이 맡아. 박 팀장이나 김 본부장이 들었다면 기절할 소리였다. 입사 6개월 차 신입에게 수천억 원이 걸린 M&A의 분석을 맡기다니 한유라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승진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아니 어쩌면 형벌에 가까웠다. 대표님, 저는 못하겠나.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말하더니 그의 목소리에 조소가 섞였다. 기회는 줬어. 증명하든지 아니면 네 그 감상적인 분석과 함께 사라지든지. 선택은 당신 몫이야. 기한은 2주. 2주 안에 그 신뢰라는 것의 가치를 정확히 숫자로 환산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그때까지 이 M&A는 보류한다. 그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 창가에 섰다. 사실상 대화는 끝났다는 의미였다. 그날부터 한유라의 지옥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강지훈의 경고했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키메라 분석팀은 기존의 엘리트 라인에서 철저히 배제된 사실상 한유라 원맨팀에 가까웠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JK타워 69층에 작은 회의실 하나를 내주었을 뿐 어떠한 인력 지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랐다. 감정 따위에 기반한 전략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스스로 깨닫고 물러서기를 원했다. 하지만 한유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키메라 바이오의 모든 데이터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재무제표 대신 수만 건의 유저 리뷰, 고객 불만 게시판, 심지어 안티카페의 게시글까지 분석했다. 그녀는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퇴근하기 전 아무도 없는 69층을 찾았다. 불 꺼진 복도 끝 작은 회의실에서만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그 안에서 모니터에 몰두한 채 지친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뒷모습. 처음 며칠간 그는 그저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저 무모한 신입이 언제쯤 백기를 들고 찾아올지 궁금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시선은 다른 곳에 머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그 방대한 데이터를 혼자서 분류하고 있는지, 그녀가 찾아낸 패턴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리고 그녀가 지쳐 쓰러질 듯 하면서도 결코 눈빛의 총기를 잃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CCTV로 그녀의 회의실을 지켜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강지훈은 여느 때처럼 69층을 찾았다.
그런데 그날따라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격렬한 언쟁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한유라 씨,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치잖아. 이걸 어떻게 대표님께 보고하겠다는 거야. 재무팀의 오 부장이었다. 그는 강지훈의 신복 중 한 명으로 M&A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인물이었다. 강지훈이 그녀를 압박하기 위해 보낸 것이 분명했다. 부장님, 이 수치는 제가 직접 키메라 바이오의 핵심 유저 10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입니다. 단순한 설문이 아닙니다. 한유라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단호했다. 인터뷰 장난에 주관적인 감상을 숫자로 만들었다는 거야. 당장 그 데이터 빼. 이건 보고서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이야. 오 부장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동댕이 치는 소리가 들렸다. 못합니다. 한유라가 맞섰다. 이게 바로 대표님께서 증명하라고 하신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이걸 빼면 이 M&A는 그냥 부실기업 인수에 불과해집니다. 이 고집불통, 당신 정말 잘리고 싶어서 환장했어. 강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그분은 이런 감성팔이 그때였다. 시끄럽군. 얼음 같은 목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갈랐다. 강지훈이 문을 열고 회의실로 들어섰다. 오 부장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고 한유라도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한유라가 방금 주관적인 감상이라고 매도당한 그 인터뷰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몇 장을 빠르게 넘겨보았다. 그곳에는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키메라 바이오의 제품 때문에 난치병이 호전된 아이의 어머니 연구진의 열정에 감동해 기꺼이 임상실험에 참여한 환자들의 이야기. 강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이것은 그가 평생을 경멸해 온 것들이었다.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찌꺼기들. 오 부장. 그가 입을 열었다. 네네 대표님. 당신은 퇴근해. 그리고 다시는 이 프로젝트에 관여하지 마. 예, 하지만 대표님, 이 보고서는 내 말 안 들리나. 강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오 부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 부장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이제 좁은 회의실에는 강지훈과 한유라 단둘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여전히 그 인터뷰 보고서를 손에 쥔 채였다. 한유라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자신을 비웃을까 아니면 당장 해고시킬까. 그녀는 그의 처분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강지훈은 예상과 다른 말을 꺼냈다. 이 인터뷰 당신이 직접 다 한 건가? 네, 일주일 동안 전국을 돌며 직접 만났습니다.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지? 이건 당신 업무가 아니야. 숫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한유라가 지친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대표님께서는 숫자를 원하셨지만 저는 그 숫자를 만드는 이유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유 없는 숫자는 그냥 허상에 불과하니까요. 강지훈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지친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지 오래된 어떤 것을 보았다. 그것은 확신이었다. 데이터나 논리가 아닌 사람과 가치에 대한 확신. 15년 전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위험한 것. 그는 손에 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허상이라. 그가 읊조렸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은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보고서는 기한 내에 완성해. 다만 그가 말을 이었다. 이 이야기들을 숫자로 바꾸는 건 나도 좀 봐야겠어. 한유라가 놀라 그를 쳐다봤다. 내일부터 이 프로젝트는 내 직속으로 변경한다. 모든 보고는 내게 직접 해. 그는 그 말을 남기고 회의실을 나갔다. 한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한편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강지훈은 처음으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한유라를 논리적으로 꺾어 누르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방식에 말려들고 있었다. 그녀의 그 당돌한 눈빛 지쳤지만 꺾이지 않는 고집, 그리고 숫자 뒤의 이야기를 보려는 그 이상한 집착이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를 흔들고 있었다. 그의 얼음 요새에 그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아주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낯선 감정이 불쾌하면서도 이상하게도 그 균열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지난 2주간 JK타워 69층의 작은 회의실은 그룹 전체의 전략적 심장부가 되었다. 강지훈이 직속을 선언한 이후 프로젝트 키메라는 단순한 M&A 분석을 넘어 JK의 미래를 건 거대한 전쟁으로 변모했다. 재무팀 법무팀에 최고 엘리트들이 투입되었고 한유라는 더 이상 외로운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실질적인 지휘자가 되었다. 강지훈 자신도 놀랄 만큼 그는 자신의 집무실보다 이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한유라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엘리트 팀원들에게 날카로운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그녀의 직관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처음 며칠간 그는 그저 CEO로서의 의무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의 시선이 업무를 넘어 그녀라는 사람에게 머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집중할 때마다 머리를 질끈 묶는 사소한 습관, 복잡한 문제를 풀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지어 보이는 희미한 미소, 그리고 피곤에 지쳐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는 모습까지 자신도 모르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들은 새벽녘에 텅 빈 구내식당에서 함께 컵라면을 먹기도 했고 의견이 맞지 않아 회의실이 떠나가라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격렬한 충돌 끝에는 언제나 서로의 지성에 대한 깊은 존중이 남았다. 강지훈의 얼음 성벽은 그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 그녀의 열정과 지성 앞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입찰 마감일 D4일. 분위기는 최고조로 긴박해졌다. 경쟁사 태영그룹의 서민혁 대표 역시 이 키메라 바이오 인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재계의 하이에나로 불리는 서민혁은 강지훈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그는 인맥과 여론을 이용해 상대를 교묘하게 압박하는 데 능했으며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수단도 서슴지 않았다. 태영은 JK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것이 분명했다. 가격 경쟁으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한유라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회의실에는 그녀와 강지훈 단둘만 남아있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자금력에서 밀린다면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태영도 바보가 아닙니다. 오 부장 같은 사람을 통해 우리 내부 정보를 이미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겁니다. 그들도 팬덤의 가치를 눈치챘을 겁니다. 한유라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초조함이 묻어났다. 강지훈은 넥타이를 푼 채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맑았다. 그는 한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평생 경멸해온 감정을 다루면서도 그 누구보다 논리적이었다. 이 모순적인 매력이 그의 방어벽을 허물고 있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유라가 고개를 들었다. 강지훈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었다. JK가 지난 3년간 극비리에 개발한 AI 기반의 차세대 보안 플랫폼이 있어. 프로메테스라고 부르지. 아직 업계에 공개 전이야. 만약 키메라의 방대한 생체 데이터와 이 플랫폼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업계 표준보다 10년은 앞선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를 구현할 수 있어. 이건 태영이 수조 원을 쏟아부어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 제안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한유라의 눈이 빛났다. 그 정도의 기술이라면. 하지만 강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이 프로메테스 플랫폼엔 치명적인 제로데이, 제로데이 취약점이 하나 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거대한 스마트보드로 걸어갔다. 그는 복잡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손수 그리며 오직 그와 극소수의 핵심 개발자만이 아는 아직 패치가 완료되지 않은 알고리즘의 근원적인 결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다. AI의 딥러닝 코어 자체에 미세한 백도어가 존재해 아직 완벽하게 막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아졌다. 만약 경쟁사가, 특히 서민혁 같은 자가 이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이 M&A는커녕 JK그룹의 모든 자회사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 이건 JK의 아킬레스건이야. 그는 펜을 내려놓고 한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 그룹에 명운이 걸린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공유했다. 그는 지금 이성적인 CEO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여자 앞에서 모든 방어막을 스스로 내려버린 한 남자 강지훈일 뿐이었다. 한유라는 그의 설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그 결함을 고백하는 남자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이 차갑고 외로운 성을 쌓고 살아온 남자가 지금 자신에게 무엇을 걸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가 처음 듣는 따뜻함과 단단한 결의가 실려 있었다. 이 루프홀을 역이용해서, 아니, 이 루프홀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동시에 키메라의 기술로 보완하는 태영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최종 제안서를 만들겠습니다. 대표님의 신뢰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신뢰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순간 강지훈은 가슴 어딘가가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15년 전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끔찍한 단어. 하지만 한유라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독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구원해줄 해독제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이 여자를 믿고 있음을, 아니 이미 믿어버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새벽 그들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비밀을 공유한 운명 공동체였다. 입찰 마감일 D월. 최종 제안서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한유라가 찾아낸 마음의 가치와 강지훈이 공유한 기술의 비밀이 결합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전략이었다. 한유라는 제안서에 프로메테스의 결함을 숨기는 대신 오히려 키메라 바이오의 기술로 이 결함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역발상의 논리를 펼쳤다. 이것은 서민혁이 절대 예측할 수 없는 수였다. 승리는 JK의 것이 될 것이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승리를 예감한 흥분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은 이 모든 것을 해낸 한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이 낯선 감정이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더 이상 불가능했다. 오늘 밤은 푹 쉬어 한유라 씨. 그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결과 발표 때 보자. 수고했어 정말로. 한유라는 평소와 달리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내일 뵙겠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챙겨 69층을 떠났다. 그것이 강지훈이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최종 입찰 결과가 발표되는 오후 3시. 강지훈은 이례적으로 임원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키메라의 핵심 팀원들과 함께 결과를 기다렸다.
집무실 한편의 대형 스크린에는 키메라 바이오의 긴급 이사회 현장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되어도 한유라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한유라 씨는 그가 최 비서에게 물었다. 그의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게 아침부터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대표님. 자택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중계 화면 속에 키메라 바이오 의장이 입을 열었다. 긴급 이사회 결과 키메라 바이오의 최종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태영그룹을 선정하였음을 발표합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팀원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유가 뭐야? 우리의 제안이 압도적이었어. 화면 속 의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JK그룹의 제안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만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은 태영그룹의 서민혁 대표를 비췄다. 그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태영그룹 서민혁입니다. 저희는 JK그룹이 제안한 프로메테스 플랫폼의 치명적인 제로데이 취약점을 발견 시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민혁이 손짓하자 스크린에는 JK의 시스템 아키텍처가 떴고 정확히 강지훈이 한유라에게만 알려주었던 그 백도어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었다. 서민혁은 그 백도어를 이용해 JK의 가상 시스템을 해킹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JK는 키메라의 데이터를 보호하기는커녕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강지훈은 의자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가 한유라에게만 말했던 아킬레스건. 그것이 정확히 적의 수장 입에서 나오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연되고 있었다. JK는 단순히 M&A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그룹의 명운을 건 핵심 기술이 만천에 공개되었고 JK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하기 시작했다. 회의실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찾아 좀. 강지훈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당장 한유라 찾아내, 당장.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서민혁이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 태영그룹과 함께 키메라 바이오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전략기획실 상무님을 소개합니다. 카메라가 서민혁의 옆자리를 비췄다. 그리고 그곳에는 며칠 밤을 함께 세웠던 그가 신뢰했던 그가 어쩌면 사랑하기 시작했던 한유라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벽한 메이크업과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스크린 너머의 강지훈을 향해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강지훈이 그녀에게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차갑고 잔인하며 모든 것을 계산한 듯한 미소였다. 쿵!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JK의 주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훈이 15년간 지켜온 얼음 요새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15년 전 아버지를 배신했던 매제의 그 비열한 얼굴과 방금 전 화면 속 한유라의 차가운 미소가 겹쳐졌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수백 번 찌르는 듯한 고통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그녀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녀의 신뢰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가 이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그의 심장을 뽑아냈다. 그는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서류와 모니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처박혔다. 하지만 분노는 가시지 않았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지독한 상실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혐오였다. 아버지가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를 그 역시 저지른 것이다. 그는 결국 감정에 무너졌다. 비즈니스 실패, 그는 수십 번도 더 겪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파괴였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인간 자체를 파괴했다. 그녀가 그에게 가한 상처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15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 가해진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의 시간은 그 배신의 순간에 멈춰버렸다. 그는 그녀를 잊을 수 없었다. 증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이 그가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2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배신의 상처로 휘청이던 JK그룹은 상처 입은 짐승이 그러하듯 더욱 포악하고 강력해져 있었다. 그 중심에는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요새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얼려주기는 영원한 겨울 그 자체가 되었다. 키메라 사태 직후 강지훈은 3일간 집무실에서 두문불출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다. 그의 눈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미세한 감정의 흔적은 완벽히 사라져 있었고 오직 얼음보다 차가운 이성과 불타는 적이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프로메테우스의 치명적인 약점을 밤낮없이 파고들어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보완. 오히려 업계에서 가장 뚫을 수 없는 철벽의 보안 시스템으로 역전시켰다. 그리고 그 칼날을 태영그룹의 서민혁에게 겨누었다. 지난 2년간 제게는 강지훈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숨죽여 지켜봐야 했다. 그는 서민혁이 공들여온 모든 사업을 한 발 앞서 무너뜨렸다. 태영이 입찰하려는 해외 유전 사업은 더 높은 가격이 아닌 환경 규제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저지했다. 서민혁이 아끼던 계열사는 적대적 M&A로 공중분해시켰다. 강지훈의 전략은 더 이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로지 파괴를 위한 정교한 예술에 가까웠다. 오늘도 그랬다. JK그룹의 대회의실. 2년 전 한유라가 당돌하게 그의 논리에 반박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강지훈은 태영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중견 건설사의 이사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도 서민혁 대표와의 의리를 지키시겠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여러분, 회사의 부채 비율과 JK가 보유한 채권 목록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실행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 태양이 뜨는 것을 파산 법정에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는 협박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고지할 뿐이었다. 결국 건설사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태영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JK의 자회사로 편입되기를 자발적으로 간청했다. 강지훈은 아무런 감흥 없는 얼굴로 회의실을 나섰다. 최 비서가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며 보고했다. 방금 건설사 인수건으로 태영그룹의 주가가 15% 추가 하락했습니다. 서민혁 대표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강지훈의 대답은 짧았다. 승리의 기쁨 따위는 없었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은 그저 당연한 수순일 뿐이었다. 그는 JK그룹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2년 전 그날 한유라의 차가운 미소를 본 그 순간에 이미 죽어버렸다. 그의 삶은 텅 빈 껍데기였고 오직 태영그룹을 향한 증오만이 그 껍데기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연료였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펜트하우스 집무실. 강지훈은 홀로 값비싼 위스키를 따랐다.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그는 승자였다.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두려운 포식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그는 책상의 비밀 금고에서 암호화된 USB 하나를 꺼내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익숙한 파일 하나가 떠올랐다. 한적고 사요, 라 퍼소널 파일 데 ch.
그는 지난 2년간 매일 밤 마치 신성한 의식처럼 이 파일을 열어보았다. 파일 안에는 그녀의 이력서, 그녀가 프로젝트 키메라, 당시 작성했던 모든 보고서, 그리고 2년 전 운명의 그날 태영그룹의 기자회견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영상을 재생했다. 서민혁의 의기양양한 목소리, 그리고 그 옆에 인형처럼 앉아있던 한유라. 그녀가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스크린 너머의 자신을 향해 짓던 그 차갑고 공허한 미소. 그는 이 장면을 수천 번도 더 돌려보았다. 그의 완벽한 논리와 이성은 이 배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돈, 물론 태영은 그녀에게 막대한 부를 약속했을 것이다. 하지만 강지훈이 69층 회의실에서 보았던 그녀는 돈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팔아넘길 천박한 부류가 아니었다. 그녀는 숫자 뒤에 사람을 보려 했고 가치를 논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을 수 있었을까? 그녀의 눈빛, 그녀의 논리, 그녀의 열정,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단 말인가? 이 풀리지 않는 의문, 이 모순. 이것이 바로 강지훈을 2년간 붙잡아둔 지옥의 사슬이었다. 증오는 시간을 먹고 무뎌지기 마련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없는 증오는 광기가 된다. 그는 그녀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그에게 가한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그 상처는 그의 존재 자체가 되어버렸다. 그는 그녀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를 알아야만 했다. 왜 그랬는지, 그 차가운 미소 뒤에 무엇을 숨겼는지 알아내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히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고 그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유일한 여자였다. 그는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웠다. 술의 뜨거움조차 그의 내면의 한기를 몰아내지 못했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유령에게 휘둘리며 살지 않겠다. 그는 인터폰의 비공개 라인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그의 유일한 신복인 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2년 전 모두가 그를 떠날 때 유일하게 그의 곁을 지킨 사람이었다. 최 비서. 강지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위험했다. 찾아. 누구를 말씀이십니까? 최 비서는 이미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확인해야만 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지난 2년간 JK그룹에서 금기 중에 금기였기 때문이다. 한유라. 강지훈의 입에서 그 이름이 2년 만에 처음으로 흘러나왔다. 그 여자가 2년 전 그날 이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모조리 알아내. 태영그룹에서 무슨 직책을 맡았는지, 서민혁과는 어떤 관계인지, 돈은 얼마나 받았는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마. 최 비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주군이 스스로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대표님, 굳이 지금 와서 내 말에 토 달지 마, 최 비서. 강지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날카로워졌다. 모든 자원을 동원해. 하지만 절대적으로 비밀리에 진행해. 태영은 물론 우리 내부에서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이건 내 개인적인 명령이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최 비서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대답을 삼켰다. 강지훈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다시 화면 속에 한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차가운 미소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한유라, 당신이 대체 누군지, 왜 그랬는지 내가 반드시 알아낼 거야.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내 예상대로 그 돈에 눈이 멀어 나를 배신한 거라면. 그의 눈빛이 지독한 사레이로 번뜩였다. 그때는 내가 지금 서민혁에게 하고 있는 것보다 1000배는 더 고통스럽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괴해주지. 그의 영원할 것 같던 겨울에 드디어 폭풍의 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움직임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파멸시킬 마지막 발버둥인가. 강지훈 자신도 알지 못했다. 강지훈의 겨울은 2년 동안 단 한순간도 녹지 않았다. 그의 사무실은 언제나 완벽한 질서와 냉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난 며칠간 그 냉기 속에는 미세한 불꽃 초조함이라는 이질적인 것이 섞여들었다. 그는 최 비서가 보고를 가지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유라.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입에 올린 지 일주일. 그 일주일이 지난 2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노크 소리와 함께 최 비서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손에는 얇은 태블릿 PC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강지훈의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았다. 찾았습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는 그녀가 서민혁의 곁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살고 있는지, 태영그룹의 어떤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녀의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달콤했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 증거를 연료 삼아 그의 마지막 복수를 완성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최 비서가 화면에 띄운 첫 번째 사진은 그의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냈다. 사진 속에는 화려한 강남의 펜트하우스나 고급 오피스가 아닌 바다가 보이는 어느 시골 마을의 낡고 작은 건물이 있었다. 바다 도서관이라는 빛바랜 간판이 보였다. 그리고 다음 사진. 강지훈은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한유라가 있었다. 값비싼 정장과 얼음 같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헐렁한 카디건에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2년 전 그의 심장을 꿰뚫었던 그 날카롭고 총명하던 눈빛은 어디 가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텅 비어버린 눈동자만이 남아있었다. 이게 뭐지? 강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그림이 아니었다. 한유라 씨는 2년 전 키메라 사태 직후 태영그룹에서 즉시 퇴사했습니다. 서민혁 대표가 지급한 스카우트 비용과 성공 보수는 거의 받지 않았거나 수령 직후 모두 익명으로 기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 비서가 담담하게 보고를 이어갔다. 그 이후 강원도 끝자락에 있는 이 작은 공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대표님의 오늘 저녁 식사값도 되지 않을 겁니다. 현지에서는 그저 조용히 지내는 외지인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강지훈은 태블릿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지독한 혼란이었다. 돈 때문에 배신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대체 왜 그녀의 이 초라한 삶은 지난 2년간 그녀를 증오하며 버텨온 강지훈의 존재 자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았다. 만약 그녀가 불행해지기를 바랐다면 이것은 그가 원하던 것 이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연극이라면, 그를 기만하기 위한 완벽한 쇼라면 그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최 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무실을 뛰쳐나왔다. 대표님, 지금 어디로? 아무도 따라오지 마. 그는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그의 검은색 스포츠카가 굉음을 내며 JK 타워를 빠져나갔다.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그의 머릿속은 2년 전의 영상과 방금 본 사진이 뒤엉켜 폭발할 것 같았다. 그녀의 차가운 미소와 텅 빈 눈동자. 어느 것이 진짜 한유라인가? 그는 이 모순을 견딜 수 없었다. 몇 시간을 미친 듯이 달려해 질녘이 되어서야 그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작은 해안 마을에 도착했다. 비릿한 바다 내음과 낡은 건물들.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는 차를 거칠게 세우고 사진 속의 바다 도서관으로 향했다. 딸랑 문에 달린 작은 종소리와 함께 그가 들어서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도서관 내부는 조용했다.
노인 몇몇이 신문을 읽고 있었고 아이 두엇이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저쪽 데스크 너머에 그녀가 있었다. 한유라는 창밖의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훈이 본 사진 속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2년 만에 다시 허공에서 마주쳤다. 한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책이 툭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공포 충격, 그리고 그가 읽을 수 없는 깊은 절망. 그녀는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다. 어떻게? 강지훈은 그녀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마른 몸을 집어삼켰다. 도서관의 다른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따라 나와. 그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한유라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따라 나오라고 했어. 그는 그녀의 가느다란 팔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2년 전 그가 그토록 신뢰했던, 그토록 지성으로 빛나던 그녀의 모습은 없었다. 그녀는 마치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그녀를 도서관 뒤편의 좁은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다. 아무도 없는 낡은 복도에서 그는 그녀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쿵소리와 함께 그녀가 등을 부딪혔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왜? 그의 첫마디는 2년간 응축된 분노의 포효였다. 대체 왜 그랬어? 돈이 목적이었다며. 근데 이게 뭐야? 이 거지 같은 도서관은 뭐고, 네 그 꼴은 또 뭐야? 그는 그녀가 그를 속였다는 사실보다 그녀의 배신이 이토록 가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에 더 분노했다. 한유라는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쁘게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대답해. 한유라 서민혁이 시킨 연극인가? 이것도 그 자식의 더러운 쇼의 일부야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날 가지고 노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 그의 두 손이 그녀의 어깨를 부서져라 쥐었다. 그는 그녀의 변명을 원했다. 그녀의 눈물을 원했다. 그녀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래야만 그의 인연이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그의 마지막 이성마저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2년 전 그날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다. 다 맞습니다. 강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듯 갈라져 나왔다. 저는 대표님을 배신했습니다. 돈 때문에 서민혁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건 그냥 제 변덕일 뿐입니다. 교진말 강지훈이 고함을 질렀다. 내 그 눈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유라는 그의 손을 힘겹게 밀어내려 애썼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세요. 여긴 왜 오셨어요? 모든 건 2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전 대표님께 용서받을 생각도 없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절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녀는 그를 밀치고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치려 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붙잡으려다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눈, 그 텅 비어있던 눈동자. 그것은 죄책감이나 후회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하지만 단 하나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는, 혹은 그를 다시 마주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결의에 찬 눈빛이었다. 그녀는 죄를 고백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분노는 갈 곳을 잃고 차갑게 식어버렸다. 대신 그 자리에는 더 크고 불길한 의문이 피어올랐다. 이 여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돈이나 성공 따위가 아닌 그가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무언가를. 그녀는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에게서 혹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친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2년간의 지옥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진짜 지옥의 문이 열린 것임을 직감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강지훈의 스포츠카 내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히터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그의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한기를 몰아낼 수는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돈 때문에 배신했다던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그녀의 텅 빈 눈동자. 그가 2년간 쌓아 올린 한유라 배신자라는 등식은 그녀의 초라한 도서관과 절박한 눈빛 앞에서 무참히 깨져버렸다. 그녀의 자백은 진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거짓말이었다. JK타워 70층. 70층 그의 집무실은 여전히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강지훈의 마음은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원했다. 그는 최 비서를 호출했다. 이번의 명령은 지난번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달랐다. 조사 방향을 바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유라가 아니라 서민혁을 파. 그리고 한유라의 가족을. 구체적으로는 그녀의 아버지 한태준. 최 비서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다. 조사의 초점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주변부로 돌리겠다는 의미였다. 2년 전 키메라 사태가 터지기 직전 몇 달간 한태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샅샅이 뒤져. 그의 재정 상태, 교우 관계, 그리고 서민혁과의 접점,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강지훈은 직감하고 있었다. 한유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그녀의 가족이라는 것을. 그가 2년 전 69층 회의실에서 보았던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다. 조사 결과는 강지훈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추악하고 잔인한 진실을 드러냈다. 최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한편의 저열한 범죄 소설과도 같았다. 한유라의 아버지 한태준은 업계에서는 인정받는 그러나 경영에는 무능한 천재 생명공학자였다. 그는 작은 연구소를 운영하며 평생의 역작인 신약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리고 2년 전 서민혁이 투자자의 얼굴을 하고 그에게 접근했다. 서민혁은 한태준의 연구 성과를 칭찬하며 거액의 투자를 약속했고 복잡한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냈다.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다. 서민혁은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이용해 한태준의 연구 특허를 교묘하게 빼돌렸고 동시에 그에게 거액의 투자금 횡령, 누명까지 씌웠다. 한태준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수십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하지만 서민혁의 악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사채업자들을 동원해 한태준을 매일같이 협박했다. 보고서에는 병원에 입원한 한태준의 흑백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단순한 폭행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목적의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시점은 한유라가 강지훈에게 프로메테우스의 비밀을 듣기 바로 일주일 전이었다. 강지훈은 태블릿을 든 채 온몸이 굳어버렸다.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야 모든 조각을 맞출 수 있었다. 서민혁은 처음부터 키메라 바이오가 아니라 JK의 핵심 기술인 프로메테우스를 노렸던 것이다. 그는 한유라의 천재성을 일찌감치 파악했고 그녀를 스파이로 심기 위해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아버지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는 한유라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아버지의 목숨 혹은 JK의 비밀.
한유라는 아버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기자회견장에서 보였던 그 차가운 미소는 승리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과 미래, 그리고 강지훈을 제물로 바친 여자의 처절한 가면이었다. 그녀가 도서관에서 그토록 절박하게 그를 밀어냈던 이유도 분명해졌다. 그녀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서민혁의 위협 아래에 있거나 혹은 이 진실이 밝혀졌을 때 강지훈이 겪을 또 다른 혼란과 위험을 막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강지훈은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과 함께 지독한 분노를 느꼈다. 그것은 한율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녀를 2년간 증오해온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였고 한 인간의 삶을 이토록 잔인하게 유린한 서민혁에 대한 살해였다. 그는 최 비서에게 당장 서민혁을 무너뜨릴 모든 계획을 실행하라고 명령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또 다른 그리고 훨씬 더 거대한 의문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잠깐, 뭔가 이상해. 강지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의 이성이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서민혁이 프로메테우스의 취약점과 키메라의 데이터를 모두 손에 넣었다면 왜 태영그룹은 지난 2년간 그 기술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 분명 서민혁은 M&A에서 승리했지만 태영의 바이오 사업부는 그 이후 오히려 막대한 적자만 기록하다가 최근 프로젝트 자체가 좌초 위기에 몰렸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났다. 그저 서민혁의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 아니면 강지훈은 즉시 자신의 개인 R&D 랩 2년 전 프로메테우스의 취약점을 보완했던 바로 그 핵심 팀을 호출했다. 2년 전 태영그룹이 입수한 키메라 바이오의 원본 데이터, 그리고 그들이 공개 시연했던 프로메테우스 해킹 로그, 지금 당장 확보해. 그리고 그들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2년간 개발해온 바이오 시스템의 현재 아키텍처를 분석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은 상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해킹 짓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상관없었다. 그는 지금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야만 했다. 몇 시간 뒤 R&D 랩의 수석 엔지니어가 사색이 된 얼굴로 강지훈의 집무실을 찾았다. 대표님,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에 복잡한 코드 라인을 띄웠다. 이것이 2년 전 한유라 씨가 태영 측에 넘긴 키메라의 핵심 데이터입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합니다. 저희가 분석했던 원본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강지훈이 재촉했다. 하지만 여기 엔지니어가 유전자 시퀀싱 알고리즘의 가장 깊숙한 곳 수백만 라인의 코드 중 단 한 줄을 확대했다. 이 코드는 원본과 다릅니다. 아주 교묘하게 변조되었습니다. 이건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이라고? 네. 이 코드는 초기 1년 반 정도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축적하고 딥러닝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일정 임계점을 넘어 시스템이 봉회돼 오르는 순간 이 코드가 활성화되어 전체 시스템의 데이터 무결성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복제하며 데이터를 오염시키고 결국 시스템 전체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붕괴시킵니다. 태영이 2년간 쏟아부은 모든 데이터와 자본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엔지니어는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대표님, 한유라 씨는 데이터를 넘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태영그룹의 심장부에 트로이 목마를 심은 겁니다. 2년 후에 정확히 터지도록 설계된 완벽한 지능형 바이러스였습니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는 이제야 2년 전 그날의 진실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한유라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서민혁에게 무릎 꿇어야 했다. 그녀는 JK를 배신하는 척하며 프로메테스의 취약점을 넘겨주어 강지훈에게 치욕을 안겼다. 그것이 서민혁이 원한 것이었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가였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서민혁이 진정으로 원했던 키메라의 핵심 기술에는 JK의 미래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명예와 사랑을 희생시키며 JK를 구한 것이다. 그녀는 강지훈의 증오를 받아내는 것을 택했고 그 사이 태영그룹이 스스로 무너질 시간을 벌었다. 그의 심장이 멈췄다가 지독한 고통과 함께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가 2년간 그녀를 증오하며 보낸 시간들, 그녀를 괴물이라 불렀던 밤들, 그리고 불과 며칠 전 그가 도서관에서 그녀에게 퍼부었던 그 잔인한 말들. 이 거지 같은 도서관은 뭐야? 내 그 꼴은 뭐야? 그 모든 것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거꾸로 박혔다. 그녀가 그에게 준 상처는 배신의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구하기 위해 그녀가 대신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였다. 그는 그녀를 잊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감히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강지훈의 영원한 겨울은 그 순간 지독한 후회의 불길에 휩싸여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집무실은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R&D 팀장의 마지막 보고가 차에 끝나기도 전에 2년간 그를 지배했던 영원한 겨울은 지독한 후회와 용암 같은 분노의 불길에 휩싸여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그에게 준 상처, 그를 구하기 위해 그녀가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그 십자가의 무게, 그가 그녀를 증오했던 지난 2년의 모든 밤들이 독이 든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거꾸로 난도질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내리쳤다. 최 비서, 법무팀장, 재무본부장, 그리고 R&D 수석. 5분 안에 내 집무실로.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이 뜨겁고 위험하며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핵심 팀이 모였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강지훈을 마주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얼음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은 맹수였고 이제 그 상처의 근원을 물어뜯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JK그룹의 모든 보안 등급을 초월한다. 이 방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목숨뿐만 아니라 JK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그는 2년 전의 진실을 한유라가 겪어야 했던 협박과 그녀가 심어놓은 완벽한 트로이 목마에 대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명했다. 방 안의 공기는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태영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3일 뒤다. 강지훈이 거대한 모니터에 태영의 로고를 띄웠다. 서민혁은 지금쯤 시한폭탄이 터지기 시작한 바이오 사업부의 막대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추가 자금을 요청할 거다. 우리는 그 무대에서 서민혁의 사형을 집행한다. 그의 계획은 단순한 비즈니스 공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공개 처형이었다. 법무팀은 한태준 씨를 협박한 증거 사채업자들과의 커넥션을 낱낱이 파헤쳐 검찰에 넘길 준비를 했다. 재무팀은 태영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릴 최후의 압박을 시작했다. 그리고 R&D팀은 한유라의 트로이 목마가 태영의 시스템을 어떻게 붕괴시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시연할 자료를 준비했다. 운명의 날. 태영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특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서민혁은 단상 위에서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로 주주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바이오 사업부의 일시적인 부진은 시장의 변동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핵심 기술은 건재하며 지금이야말로 추가 투자를 통해 그가 자신만만하게 연설을 이어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볼룸의 거대한 이중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다. 모든 하객과 기자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그곳에는 지옥의 사자처럼 검은 슈트를 입은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최 비서와 JK의 법무팀이 따랐다. 강지훈. 서민혁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여긴 그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다. 강지훈은 수백 명의 시선을 받으며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강지훈은 경호원들의 저지를 뚫고 서민혁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서민혁 대표, 당신이 말하는 그 시장의 변동성,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강지훈이 손짓하자 그의 팀이 메인 스크린을 장악했다. 서민혁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복잡한 코드라인이 나타났다. 이것이 태영그룹이 2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은 바이오 사업부의 핵심 데이터입니다. 강지훈이 R&D 팀장이 지목했던 바로 그 변조된 코드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것은 2년 전 한유라 씨가 당신들의 탐욕 속에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입니다. R&D 팀이 실시간으로 태영의 내부 시스템이 붕괴되는 과정을 시연하기 시작했다. 데이터가 오염되고 연구 결과가 뒤틀리고 지난 2년간의 모든 성과가 붉은색 에러 메시지로 변해가는 끔찍한 광경이 스크린에 펼쳐졌다. 여러분이 투자한 수조 원은 지금 이 순간 완벽한 데이터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태영의 바이오 사업부는 파산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볼륨은 아비규환에 빠졌다. 주주들의 고함과 절규가 터져 나왔다. 사기다 서민혁 이 사기꾼. 궁지에 몰린 서민혁이 강지훈을 향해 짐승처럼 소리쳤다. 거짓말마 이건 내 놈이 심은 산업 스파이 짓이야. 한유라가 아니라 내 놈이 한 짓이라고.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모든 죄를 강지훈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한유라. 강지훈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그 이름을 입에 올렸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경외심이 배어 있었다. 그래, 한유라. 당신들이 2년간 배신자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 강지훈은 스크린을 전환시켰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서민혁이 한태준 씨를 협박했던 녹취록병원 진단서, 그리고 사채업자들에게 돈이 흘러간 계좌 내역이었다. 서민혁, 당신은 한 천재공학자의 아버지를 인질로 잡고 그의 딸에게 아버지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를 지킬 것인지 선택하라고 협박했지. 강지훈의 목소리가 볼륨 전체를 울렸다. 한유라 씨는 아버지를 구해야만 했어. 그래서 그녀는 나의 신뢰를 배신하는 척했고 JK의 핵심 기술인 프로메테스의 취약점을 당신에게 넘겼지. 당신이 원했던 대로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하나 JK의 미래이자 키메라의 핵심 기술만은 지켜냈어. 그녀는 당신에게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한폭탄을 넘겼지. 자신의 명예, 미래, 사랑,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당신이 2년 뒤에 정확히 이렇게 만천하 앞에서 무너져 내리도록.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서민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끝났다. 바로 그때 볼륨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서민혁 씨, 횡령배임 특수 협박 및 공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민혁은 모든 것을 잃은 짐승처럼 발악했다. 그는 수사관들을 뿌리치고 강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강지훈, 이 개자식. 하지만 그의 주먹이 강지훈에게 닿기도 전에 그는 제압당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강지훈은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그를 지독한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이건 한유라를 위한 거다. 태영제국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기자들이 강지훈에게 몰려들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서 빠져나왔다. 그의 복수는 끝났다. 아니, 그의 속죄는 이제 시작이었다.
서민혁을 처단하는 것은 그녀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그녀의 위대한 희생을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이곳에 없었다. 그는 최 비서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명령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 그녀가 있는 그곳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가야만 했다. 강원도로 향하는 2년 전의 그 길. 하지만 강지은의 심장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다. 2년 전 그의 차를 가득 채웠던 것은 배신에 대한 분노와 차가운 증오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을 터뜨릴 듯이 몰아치는 것은 지독한 후회와 그녀를 향한 미안함, 그리고 단 1초라도 빨리 그녀를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이었다. 그의 영원할 것 같던 겨울은 끝났다. 하지만 그 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봄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이 남긴 폐허를 마주해야 하는 잔인한 현실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퍼부었던 그 모진 말들을, 그녀를 2년간 증오했던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차가 굉음을 내며 해안가 마을의 낡은 도서관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차에서 거의 굴러 떨어지다시피 내려 도서관 문을 향해 달렸다. 딸랑. 2년 전과 똑같은 말지만 슬픈 종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저쪽 데스크 너머에 그녀가 있었다. 한유라. 그녀는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헐렁한 카디건 차림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달랐다. 그녀는 텅 비어 있지도 공포에 질려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것을 예감했다는 듯 텔레비전 뉴스 속보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화면에서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서민혁과 태영그룹의 붕괴를 알리는 앵커의 격앙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2년 전 69층 회의실에서 보았던 그 총명하고 슬픈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 눈이 그를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강지훈을 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2년간 억지로 버텨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과 모든 진실이 밝혀져 버렸다는 절망이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유리 조각 위를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그는 그녀 앞에 섰다. 그가 2년간 그토록 증오하고 또 그리워했던 얼굴. 유라 씨, 그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그가 평생 단 한 번도 타인에게 해본 적 없는 말이 그의 목구멍을 찢고 터져 나왔다. 미안합니다. 그는 무너져 내리듯 그녀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냉혈한 CEO 얼음군주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여자에게 용서를 비는 상처투성이의 한 남자일 뿐이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그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어 고개를 숙였다. 당신을 믿지 못해서, 당신을 2년 동안이나 오해하고 증오해서 미안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와서 퍼부었던 그 잔인한 말들을 떠올렸다. 내가 당신에게 했던 그 끔찍한 말들, 용서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요. 그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한유라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무릎 꿇은 모습이, 그가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고마워요. 강지훈이 겨우 말을 이었다. 날 구해줘서, JK를 지켜줘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나 같은 놈을.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도서관의 낡은 마룻바닥으로
그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그제야 한유라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그녀가 지켜야 했던 비밀 그녀를 짓눌렀던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강지훈을 배신해야만 했던 그 끔찍한 고통. 그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강지훈은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한유라는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곧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2년의 세월을 통곡했다. 강지훈은 그저 그녀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녀의 마른 등이 가엽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요.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도 울음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낡은 도서관 한가운데서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강지훈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마을의 허름한 민박집에 방을 잡았다. 며칠 동안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바닷가를 걸었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지난 2년의 지옥 같던 시간들을 위로받고 있었다. 그들은 한유라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민혁이 구속되면서 모든 누명을 벗고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강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15년 전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배신. 그가 왜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유라가 어떻게 그의 첫 번째 예외이자 마지막 믿음이 되었는지. 그녀가 그에게 준 상처는 역설적이게도 그를 다시 살아있게 만든 유일한 증거였다고 한유라는 그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그를 배신하던 날 태영의 기자회견장에서 스크린 너머로 절망하던 그의 눈을 보았을 때 그녀의 심장도 함께 부서져 내렸다고. 그녀는 지난 2년간 그가 자신을 증오하기를 바랐다고. 그래야만 그가 이 진실을 파고들지 않을 테니까. 그래야만 그가 더 이상 다치지 않을 테니까. 그들의 상처는 서로 닮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서로의 유일한 구원이었다. 에필로그. 1년 후 서울 JK그룹 타워. 70층의 차갑고 미니멀했던 CEO 집무실은 사라졌다. 대신 따뜻한 원목과 밝은 채광이 드는 새로운 공간, JK밸류 인베스트먼트, JK밸류 인베스트먼트의 이 대표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지훈은 여전히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그가 잃어버렸던 온기가 되돌아와 있었다. 계엄토에 봤는데 재무제표상으로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초기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요. 강지훈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단정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의 한유라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도서관의 사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새로운 펀드의 수석 전략가, CSO이자 강지훈의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였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미소 지었다. 숫자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대표님 이 연구원에 눈을 보셨어야 해요. 그녀는 태블릿의 한 청년의 인터뷰 영상을 띄웠다. 그는 2년 전에 제 아버지와 닮았어요. 열정은 있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죠. 하지만 그의 기술은 진짜예요. 숫자에 잡히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녀가 2년 전 강지훈 앞에서 처음 했던 바로 그 단어를 꺼냈다. 강지훈은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재무제표가 아닌 그녀의 눈을 믿고 결정을 내렸다. 좋습니다. 한유라 전략가님의 직관을 믿고 투자하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한유라가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뒤에서 그녀를 감싸 안았다. 또 나한테
마음 타령이네요. 이러다 회사 망하면 어쩌려고. 그가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한유라가 그의 품에 기대며 웃었다. 망해도 괜찮아요. 대표님은 이미 한번 무너져 봤잖아요. 이번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강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통과해온 폭풍의 증거이자 서로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훈장이 되었다. 강지우는 그녀의 머리에 입을 맞췄다. 그의 영원할 것 같던 겨울은 오래전에 끝났다. 그녀가 바로 그의 지독한 상처 끝에 찾아온 유일하고도 영원한 봄이었다. 그들은 비로소 숫자가 아닌 사랑 안에서 완전한 해답을 찾았다.